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 행사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고, 이어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과기정통부 박웅규 2차관님께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자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기업을 대표하여 15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편의상 실장님 오른쪽부터 제가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주형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LG전자 한은정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KT 신현장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SKT의 성석함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G U+ 전병기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이버의 손지윤 책임 리더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카오의 우영규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리튼 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심이 최정희 대표님, 최정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비주얼 캠프 박재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에이럭스의 이다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CTI랩 조홍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드림시큐리티 문진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라운시큐어의 정현철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분들 소개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디지털 권리장전 실무 담당으로서 과기정통부 이강용 디지털 전략팀장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배경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분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의 강도현 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모임을 가니까 실제로 처음에 소개를 받고 앉아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간단하지만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는 걸 보고 마지막에 되니까 저 혼자만 예의 없는 사람이 되었나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앉아서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일어서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기업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씬한 가을의 느낌도 이제 조금 선선한 느낌도 들고요. 9월에는 정말 좀 저희들한테는 특별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가을이 별로 없는 편인데 국회도 있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 9월은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통령께서 디지털의 철학과 내용을 담은 일련의 행보들이 시작을 하셨던 부분이 정부에서는 8월 달에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양성 계획을 시작으로 좀 진행이 됐고 특히나 여러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9월 달에 이제 유욕 구상이라 해서 유욕다에서 그 철학에 대한 내용의 기본 이야기를 주시고 국제기구마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들 최근에는 파리에서 파리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를 인용드리면 혁신과 규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화두의 혁신을 해나가는 분야, 그리고 규제를 해나가는 분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는 고민에서 파리 이니셔티브 마무리 말씀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규제와 경쟁을 하는 것들은 혁신을 가속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엔진에 대한 성능에 대한 혁신의 문제는 그것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속도에 대한 것이 되지 않았다면 역사를 돌아보면 굉장히 그 혁신적인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제도들도 만들어갔던 부분이어서 아무리 돌이켜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머리에 계속 좀 남습니다. 혁신과 규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의 물결들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은 부분을 대응을 해 나가고 계시고 있고 정부 내지 국제기구에서는 저마다 각자의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버넌스의 형성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말씀드렸던 뉴욕 교상 이후 파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디지털 규범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신 바 글로벌 논의 흐름에 함께 지금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문제에 있어 혁신과 규제를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반 원칙과 내용들을 정립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석학분들, 총장님들, 학회장님들, 청년 세대들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들까지 계속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이외에도 저희가 준비해 놓은 온라인 공론화장도 국민 일반 다수분들께 인기 있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신 장이 있어서 이를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혁신의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 수출과 기업의 성장, 경제를 끌고 가시는 기업분들의 오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격이 없이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진행되는 디지털의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잘 받아서 보다 더 발전된 내용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을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는 과기정통부의 나상민 사무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나상민 사무관입니다. 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 오늘 디지털 권리장전의 그간의 추진 경과와 논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심화의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서 경제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아시면서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챗 GPT나 자율주행처럼 디지털이 단순히 인간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과 공존하는 사회, 디지털 심화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혁신은 기술의 진보와
그 도전이 함께 결합되면서 생겨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질서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소설, 만화와 같은 창작 영역에 사용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논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우리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방향으로서 저희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들어갈 내용과 방향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 작년 9월에 있었던 뉴욕 구상과 다보스 포럼, 그리고 하버드대 연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파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9개 주요 학회가 모여서 그 디지털 대전환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메가 트렌드 연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혜택을 공유하는지, 이익을 독점하는지, 안정을 지향하는지, 혁신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그 축을 나누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관련돼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국민 여러분께 희망하시는 디지털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혜택을 공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과 내용을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방향과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동향 분석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EU 그리고 영국 같은 그 다른 나라들에서 발표한 디지털 관련된 헌장과 선언문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570개 정도 되는 조문들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가치와 내용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각국의 헌장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 존중과 같은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지만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지향해야 될 비전을 제시하거나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 및 이슈 분석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단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하면서 권리장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수차례 현장 간담회, MZ세대, 대학 총장, 학회를 비롯한 여러 차례 현장 간담회 있었고 또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같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왔습니다. 또 디지털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내용과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 지금껏 검토해 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본 원칙과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헌장의 성격으로 규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는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험적인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그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구성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목적과 역할을 규정한 전문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보장되어야 될 시민의 권리와 그 세부적인 원칙이 담긴 본문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선언적 성격의 내용을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미와 해석, 정책 추진항을 병기한 해설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사회 지향점인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기본 원리를 먼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를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고 본다면 그 기본 원칙으로 아래 5가지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장려되어야 하며 공정과 포용의 실현 그리고 안전과 신뢰가 전제되는 사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 연대와 협력도 강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구체화한 세부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서비스가 생활 필수제가 된 상황에서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 차원에서 디지털 접근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전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까지 같이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성 존중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권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칠 권리나 개인정보 전송 요건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밖에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날 권리인 디지털 건강권, 그리고 플랫폼 노동과 같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주체는 자유로운 개인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의 자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활동들이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축과 같은 지원도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거나 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정과 포용의 실현에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디지털 경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자연 독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보의 독점과 격차, 지배력 나무링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정 경쟁의 촉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암호화폐, AI 창작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치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혁신의 원천인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촉진되어야 된다는 점도 규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해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신뢰 확보에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으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히 강조돼야 될 부분으로서 투명성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투명성을 별도로 규정해야 된다면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내용 정도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통신망, 데이터 센터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인 재난 재해, 그리고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협,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AI 의료 로봇과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생겨날 수 있는 그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도 위험되는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감시나 위치 추적과 같은 부분들을 규정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불법 유해 정보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으로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그 특성상 디지털 규범을 만들고 또 집행하기 위해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형성과 실행, 그리고 국가 간 격차 해소, 그리고 특히 디지털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약속인 만큼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저희가 얼마 전에 디지털 공론장도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아마 중계가 되고 있을 텐데요. 국민들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디지털 심화가 가져오는 변화의 최전선에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권리 정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과기정통부의 이강용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과기정통부 이강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앞에서 발제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발제와 관련해서 저희 쪽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 우려가 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탄 없이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순서나 이런 진행 방식을 미리 사전에 정해놓진 않았고, 먼저 의견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주셔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먼저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 예, 있으신지요? 예. 예, 너무 좀 딱딱한 분위기인 것은 너무 엄숙하고요. 이게 참 이게 방송도 되고 있는데 말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막 바른 생활, 국민윤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좀 엄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발제를 조금만 추가를 해보면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이 필요한데 예전에 마차라는 것이 있었을 거고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시대였을 거고 마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불편하니까 한쪽 팀에서는 안전 개선 TF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말을 가장 빨리 달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무슨 TF가 있었을 것 같고 자동차를 지지하는 그룹은 그룹대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 상상을 해보면 마차팀이 이겼을 것 같아요. 적기조례라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처음에 시행이 됐었죠. 지금 우리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50년 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아담 스미스하고 제임스 와트가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국부론을 주창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나와 있던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 이론을 만든 아담 스미스랑 전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가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구문한데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레스코라는 스코틀랜드의 그레스코라는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학계의 정설은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둘이서 뭐 논의를 했다는 거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 우리가 명명을 부제로서 디지털 권리정전을 하는 것은 거창한 세부적인 법률 조문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원칙과 앞으로 끌고 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담론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무래도 말씀하시기가 더욱더 편하실 것 같고 저희가 막 조문처럼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국민 일반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의 주제별로 조금 발제를 했다 말씀을 좀 드려서요. 먼저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정보통신정책의 역사를 함께 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정책 블레인으로서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원장님으로 취임하셨는 백영률 원장님이 옆에 계신데요. 먼저 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또 뭐 아시는 분들 같이 계시는데 말씀을 하나씩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볼까요? 예, 배 원장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허를 찔렸습니다. 이제 원래 잘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제가 교수 출신이라 마이크 한번 잡으면 3시간 강의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권리 장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뭐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은데 이미 그건 명제로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권리 장정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Bill of Right. 그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디지털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는 합의체를 만들 것인가가 오늘의 아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 아니면 또 디지털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과 의무를 어떤 밸런스로 가져가는 게 우리 권리장정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 정도인데 아마 정통부에서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 키스트에서도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기관으로서 제가 특별히 무슨 지시사항이나 뭐 이걸 꼭 해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게 되면은 이게 마인드가 블락돼서 다른 자유로운 뭐 창의적 사고가 나타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뭐 다 털어냈을 때 좋은 의견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은 뭐 새로 됐기 때문에 온 것도 있겠지만 정통부가 하고자 하는 게 우리하고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인사하면서 각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담아야 되겠다. 여기 오시기 힘든 분들도 꽤 오셨는데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론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먼저 말씀하실수록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뒤로 가실수록 이게 반복되고 그래서 혹시 가장 먼저 좀 말씀을 하실 제가 먼저 좀 말씀 좀 예, 문 대표님.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IT 업계 한 3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은퇴할 때 좀 다 되었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 또 참석하게 되어가지고 IT 업계의 많은 후배들에게 대신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 정부가 들어주고 나서 우리 IT 업계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얘기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 정도가 아니면 투자가 상당히 이렇게 국가에서 투자가 잘 없을 것 같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AI, 반도체, 배터리. 근데 저희들 회사나 여기 많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우리 IT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게 3D 업종으로 전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원래 많은 사업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도래될 양자 컴퓨터 시대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이 조그만 회사에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투자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뭐 우리나라 후배들이나 젊은이 일자리 창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과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닥칠 권리 장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먹고 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정말 이 젊은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IT 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과제나 연구 과제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내어주셔서 젊은이들이 그쪽에
혼신의 힘을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저희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저희 업체에서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 대표님 첫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권리장전에 검토하는 사안 중에 혁신을 촉진하는 부분이 저희가 특별히 담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그 다음에 혹시 또 말씀 주실 분이 제가 예, 감사합니다. 네. 테스톡스의 윤석원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취약계층 분들을 인공지능 데이터 그 레이블러로 양성해서 이제 고용한 회사고, 저희가 아마 세계 최초로 자폐장애인들을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러로 이제 고용한 회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와서 저희가 그 디지털 그 권리장 좀 보면서 그래도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고 이렇게 혜택 공유와 혁신 지향을 해서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려주신 게 지금 저희 시대 상황에 정말 딱 들어맞는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런 이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요 관련된 또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기업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가기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과 또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다행으로 보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H-on 드림이라고 현대차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소셜 벤처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참가팀들 스타트업도 제가 피칭하는 걸 보고 왔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그 인공지능이나 딥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굉장히 젊은 창업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나 딥테크 기술들이 예전처럼 꼭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이렇게 저희 특정 기업을 특정 글로벌 기업한테 어떤 이익이 직준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분들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또 시장을 개척하는 걸 보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최근에 뭐 AI for Good이라는 뭐 그런 키워드도 잘 익숙하실 거고,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그 기후 문제 또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접목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시니어 문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니어분들 뭐 문제랑 결합해서 뭐 이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기업들도 좀 생기고 있고, 인공지능 접목해서 또 기후테크 쪽에서도 많이 인공지능 활용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대기업분도 계시고 스타트업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계신데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체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방적인 정부의 뭐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일종의 뭐 마중물 역할, 그 혁신 활동을 할 때 마중물 역할을 하고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여튼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또는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저희가 키우는 그런 생태계를 키우는 그런 다양한 활동이 되는 좀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여기도 이제 저희가 뭐 포용과 포용사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인공지능 또 발달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그 예전에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취미나 뭐 다양한 여가 활동들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최근에 했던 사업이
그 달리라는 그런 그 생성 AI를 활용해서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좀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굉장히 사업의 어떤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생성 AI를 활용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 화가분들이 또 붙으셔가지고 같이 그림을 완성시켜서 꽤 완성도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 사례도 있고, 또 챗GPT나 이런 다양한 그 AI 기술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장애인분들이 할 수 없었던 직무들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에서 기술을 접목해서 뭐 예를 들면 시니어 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분들이 조금 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창출을 위한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이나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혁신 활동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규제 같은 게 결국 이슈가 되는데, 최근에 저도 뭐 앞에 고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기업들 만나면 뭐 혁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9월에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모호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CTV나 뭐 다양한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통계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조건으로는 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도 그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 일일이 그냥 다 개인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여전히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타트업들이 일정 부분 그 어느 정도 상용화될 수 있는 엔진을 만들기 전까지는 좀 규제를 또 과감하게 풀어주시고, 나머지 상용화되는 단계에서 좀 이런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같은 걸 검토해서 일단은 혁신 활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좀 추후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제품이 출시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기업들 입장에서 앞 단계에서 초기 스타트업들과 그 앞 단계에서 데이터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큰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생태계 조성하고 사례까지 드시면서 저희 건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박재승 대표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그 시선 추적 기술을 개발하는 그 비주얼 캠프인데요. 회사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게 된 이유를 좀 되짚어 보니까 지난 6월 15일 날, 16일 날 과기정통부 장관님 입회하에 저희 회사 기술, 즉 그 아이들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리더 앱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을 그 자립 준비 청소년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2,000명분, 그 약 2억 상당에 대한 그 리드 앱을 기부를 했거든요. 그 회사 사정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뭐 또 저희들은 또 반대급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 이 권리 장전이라는 거는 이제 통합이라고 봐야 되고요, 함께 누리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함께 누린다는 이야기는 그 보고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가끔 자주 이제 와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 기술이 이제 일반 사기업 교육업체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안 볼 때 알람을 울리게 하고 학습을 집중하게 하고 좀 독하죠. 근데 이런 기술들이 LGU 플러스라든지 그다음에 재능, 천재, 아이스크림 외주 사교육 업체는 다 보급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공교육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정부가 이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보급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유연하게 써야 되겠다. 저 뭐냐면은
우리 예산은 정부 예산이 딱 정해지면은 그대로 그냥 끌고 가고 추가 경정 예산이 들어갔을 때만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정부도 조금은 좀 이게 스마트해지고 유연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저희들의 기술이 결국은 어려운 친구들이라든지 또 교육의 평등화를 이끄는 데는 참 좋은 기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충북 교육청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모든 이제 책이 없어집니다. 종이책이 없어지고 이제 디지털로 바뀌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아이들이 시력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근시 환자가 85% 세계 1등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근시 환자가 25% 정도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회사 기술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수업을 하다가도 한 장이 넘어갈 때 한 15분 정도 눈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교육업체는 굉장히 좀 반기는데 공교육이라든지 이게 우리 제도권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이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유연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요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건너편으로 좀 먼저 그 건너편으로 좀 넘어와서 저희 박 대표님 네, 이쪽에서 아무도 말씀을 안 네, 하시는 네, 것 네,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LG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5대 AI 윤리 원칙을 이제 저희가 공유를 했습니다. 또 인간 존중, 공정성, 안정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이 5개인데요. 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 컴퍼니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메타 이런 곳에서도 요즘 AI를 많이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리스폰서블 AI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부서를 만든다든지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쪽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5개의 분야에 대해서 오늘 좀 제너럴한 얘기는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중에서 특히 제너러티브 AI가 이게 많이 활발히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하나를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어카운터빌리티 즉 책임성 부분입니다. 즉 AI 시스템이 이제 액션도 만들어내고 디시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LLM한테 되게 유용한 질문들도 많이 물어보지만 폭탄은 어떻게 제조해? 이런 것도 사실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일리거라는 컨텐트 같은 거는 제너레이션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생각하고 또 이제 저희가 점점 그 오토노머스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도 그게 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홈 부분에서도 그냥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답변을 제너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오토노머스하게 AI가 활용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액션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책임성이 좀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야는 공정성 및 포용성 즉 fairness and inclusion입니다. 즉 그 사람들이 AI를 사용을 할 때 다 이제 그 equally treat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AI가 결과를 내보낼 때 한 뭐 종족 한 그 레이스나 아니면 그런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언바이어스한 결과를 내지 않고 페어하게 결과를 내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reliability and safe인데 저희가 그 AI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좀 더 로버스트하게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AI 시스템을 내보낼 때 그 계속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AI가 계속 신뢰성 있고 안정성 있는 결과를
저희에게 제공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라이버시 앤 시큐리티입니다. 즉 AI를 할 때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저희가 개인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AI의 이제 발전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저희에게 더 유리할지 좀 많은 그 의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트랜스페런시 즉 투명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AI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너러티브 AI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면서 저희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논란거리는 두 부분인 것 같은데요. AI의 저작물 학습 과정, 즉 저희가 챗 GPT 같은 그런 언어 모델을 만들고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퓨전 모델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저작권이 들어가는 데이터가 들어갈 때 이 저작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 것인가. 특히 이 저작권을 너무 많이 이제 보호하게 되면 저희 나라의 AI 기술의 또 발전이 좀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이제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을 너무 풀어줄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자의 그런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가 그 대립되는 그 파티의 그런 대립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고 AI의 그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 인정을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근에 EU에서 AI 액트라는 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그래서 EU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그 카피라이트 그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에 활용을 했는지 그 서머리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아예 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결과물 활용에 대해서는 이 컨텐츠는 AI가 제너레이션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 만든 법들을 참고해서 저희도 다양하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권리장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같이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말씀. 아까 발언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라이온 CQ의 정현철 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라이온 CQ 정현철입니다. 저희 회사는 뭐 시큐어라고 되어 있지만 좀 폭넓게 좀 사용자 위주의 플랫폼에 보안을 가미한 정도 사용자 편의성을 좀 추구하는 쪽으로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행안부 기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좀 같이 코어를 해서 구축하게 되고 뭐 어떤 경우는 기업의 장래를 길게 보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디지털 권리 장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권리 장전이 원체 이 컨셉이 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 디지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면서 아까 이제 사무관님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유통되면서 이게 뭐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통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의무를 강화해서 좀 잘못 생산하고 오용하고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규정을 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선동열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야구 선수이다. 맞죠? SK 소속이라고 한번 나오더라고요. SK는 간 적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걸로 줬더니 두산의 선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뭐 오남용되면서 엉터리로 이렇게 확대 포장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이제 좀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거하고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무한 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처음에는 편하게 느꼈지만은 나중에 돌아오는 어떤 불이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편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대부분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진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규제를 풀어가면서 그 의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이런 전체 플랫폼 디지털 권리 장전이 추구하는 애초에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이런 일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 작은 기업들은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 이제 대기업 삼성, LG나 또 통신사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큰 플랫폼 회사들이 나와 계신데 아무쪼록 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열릴 수 있도록 좀 이런 장전을 만드실 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조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전에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또 말씀 주셨던 부분 또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같이 이어서 바로 우리 조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TI랩의 조용현 대표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가장 관심도 많은 영역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역기능,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악성 코드를 만들어줘 하면 실제로 악성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어떤 그 해킹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마추어도 쉽게 악성 코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그러면 현존하는 모든 그 악성 코드 관련 소스를 다 끄집어다가 아주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존하는 보안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것이 기존의 공격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거나 우회된 공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에 대한 그런 대응이 똑같은 그러니까 AI로 공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AI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 포함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희도 이 AI 보안만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그 데이터. 물론 그 시험 데이터로 뭐 10만 건, 100만 건의 시험 데이터로 인하우스에서 어떤 변화하는 이 AI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AI 모델을 정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 1억 건의 데이터를 대부분의 큰 기관이나 중요한 정보, 디지털 자산을 다루고 있는 기관들은 하루에 수억 건의 데이터가 흐르게 됩니다. 그 수억 건의 데이터가 AI 모델에 들어왔을 때 이 학습 모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도 고객 사이트에서 그래도 저희의 기술을 신뢰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모델을 계속 정형화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큰 대기업에서도 와 계시고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와 계시는데 어떤 실제로 AI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는 시험 데이터가 아니고 철저하게 현장의 데이터입니다. 이 현장의 데이터를
그냥 개방을 해서 될 것이냐. 개방을 하게 되면 또 가릴 거나 지울 거를 또 처리를 하게 되죠. 이런 데이터도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정형화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그 퍼포먼스의 어떤 그 진도라고 할까요? 이런 데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어떤 작은 기술 기업들한테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민감하고 내주기 싫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권리장전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이 뭐냐면 어떤 역기능, 이 디지털 환경에서 역기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도 중요하고 다른 윤리적인 그런 관점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안의 대표적인 뭐 선배 기업들도 다 여기 나와 계신데 그런 역기능을 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큰 기업과 작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큰 기업과 대기업의 협업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김에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언급하셨던 기업, 큰 기업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KT의 정책협력실의 시현장 상무입니다. 사실 그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가 너무 커서 과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의미가 기존의 특권층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린 것처럼 디지털이나 AI 분야에서도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 또 취약계층들도 다 폭넓게 그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목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AI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서비스도 출시됐지만 사실 저희 국민들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들은 그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건의보다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AI 일상화 과제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저희 기업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말씀드리면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도 사실 디지털에 대한 AI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면은 또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뭐 다만 이제 코딩이라는 교육 외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리터러시 교육이 같이 배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길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활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통상적으로 사용 원칙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명 처리해서 사용하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개인한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는 판례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에서 뭐 한 목적성이라든가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보위에서도 얼마 전에 그 AI 시대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제 천명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가이드나 이런 게 마련하실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릴 부분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표준화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업들이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개인 정보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해서 병행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뿐만 아니라 지능도 같이 병행해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말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리터러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공정한 생태계 여러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 진행 때문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명단을 갖고 있는데 보안 쪽으로 이렇게 와주셨던 분들은 다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플랫폼으로 분류돼서 와주셨던 분들은 발언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네이버에 우리 손지은 책임 리더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네이버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지은이라고 합니다. 워낙 주신 자료들이랑 내용을 보면서 과기정통부가 여전히 일을 엄청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들을 어디 하나 빈틈이 없이 이렇게 다 담아내신 걸 보고 놀랐고요. 디지털 소사이어티 워낙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연구 기구까지 발족을 하신 걸 보고 준비에 되게 빈틈이 없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권리, 책무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고요. 근데 또 하나하나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슈이기도 하고 아젠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너무 잘 만드셨는데 저희 같은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할 때 붙여놓고 보면서 이렇게 다 고려해야 될 가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동시에 이게 굉장히 많은 거의 전 부처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타 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가치를 어떻게 내재화해 가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잘 전파해서 부처에서 하시는 정책들에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게 하는 것들이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강론으로 보면 대통령님께서 이제 국제기구의 창설 이런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저희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UN 산하의 APC ICT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개도국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UN 산하 기구고 인천에 송도 막 구축되고 이럴 때 저희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이클을 통해서 개도국 공무원들과 또 개도국과의 여러 외교 또 이제 사업적인 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거의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AI 이런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말씀을 던져주시니 또 다른 한국의 발전된 모습으로서 아젠다와 이니셔티브를 리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올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보면 예전에 APC ICT 모델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 모델들을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또 말씀을 없으시면 저희 올해 CES에서 혁신상 수상한 기업으로 저희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튼 테크놀로지의 이세영 대표님께 또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생성 AI 분야에서 이제 2021년도 창업 초기부터 이제 생성 AI 기술을 응용해서 실제 이제 실무자들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용 서비스를 만들던 팀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대로 22년도에 이제 올해죠. 23년도 초에 이제 CES 혁신상을 이제 생성 AI 분야에서는 또 최초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을 수 있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리 이제 공유해 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어떻게 이제 뜻깊은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도 감사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지향점 자체가 이제 저희 또 리튼 테크놀로지스가 좀 이제 그 추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이제 지향과도 이제 정확히 일치해서 많은 공감이 됐었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그 네이버 책임 리더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 되게 많이 참고하고 또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봤던 내용들은 그 이 자유와 권리의 보장 항목에서 이제 디지털 접근권 영역이랑 또 공정과 포용의 실현 항목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장이 이제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또한 이제 이런 공동 번영 사회 실현 위해서는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되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성 AI 시대는 이제 새로운 또 그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이자 큰 전환기를 좀 촉진시키고 있는 시점이고, 이 과정에서 이 접근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좀 다른 또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고 있는 회사 모델 개발사들은 이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뭐 LLM들, 그러니까 챗GPT 같은 서비스들을 곧 이제 모든 산업에 적용될 이제 전기를 만든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데이터는 이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이 발전소의 원료가 되는 요소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발전소는 이제 LL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타트업은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은 또 앞으로 많은 회사들은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이런 그 전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특히 LLM과 같은 그 모델들이 되게 공정하게 공급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모델 개발사들이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또 모델 응용사들이 서비스를 만들 때 이 모델에 대한 그 공급이라든지 모델에 대한 그런 퀄리티가 항상 이제 어느 정도는 일치하기를 저희는 대단히 바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성 AI 기술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뭐 초고도 언어 모델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되게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니고 필요하면 가능한 정책 대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다음에 예, 말씀 주시죠. 예. 예, 점점 뒤로 가니까 불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느끼는 이제 AI 디지털 윤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제품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방면에 이제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이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라는 AI 윤리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모델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인식형 AI에서 생성형 AI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게 되고, 아까 이제 한상무님도 이제 EU AI 액트 말씀하셨지만 EU AI 액트가 2021년에 나왔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법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AI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했는데,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이게 과연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고위험 AI냐, 금지된 AI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분류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좀 어정쩡하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사실 굉장히 크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언급을 또 하셨지만은 좀 더 추가를 드리면은 이제 코드 생성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GitHub에 있는 오픈된 그 코드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내가 사용한 코드를 올려놓고 그러면 그 코드들을 보고 이제 개발한 사람들은 나도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AI가 끼게 됩니다. AI가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떤 회사에서는 그 모델을 공급을 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니, 개발자 입장에서 나는 좋은 입장에서 그 커뮤니티에 공헌을 하려고 했던 거를 다른 회사에서 이제 그걸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니 이제 소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람끼리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AI가 끼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생성형 AI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또 말씀하셨지만은 저작권 이슈. 그 저작권 이슈도 이제 AI가 창작한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AI와 사람이 협업해서 창작한 것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국가별로 또 다 다르고 이제 서로 아이디어들이 또 다릅니다. 이걸 어느 한쪽으로만 규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풀어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어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한국어 데이터는 사실 그런 질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대기업도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질서라는 게 디지털 질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질서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거다 아니다 이런 게 이게 명확하게 있으면 사실 오히려 더 뭐 판단이 빠를 수는 있는데 이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마 그거는 이제 다들 공감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EU AI 액트 할 때 사실은 EU에서 여러 관계에 있는 분들을 모았고요. 학계에 있는 분들, 뭐 기업계에 있는 분들, NGO에 있는 분들 다 모아서 저 처음부터 한 게 뭐냐면 AI 기술은 무엇인가 정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 봤을 때 AI 무슨 AI 101 코스 뭐 이런 거 만드는 줄 알았어요. AI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고 AI 시스템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의 안에서 이제 그 윤리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윤리에 기반을 해서 또 규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법안이나 규제 같은 거는 굉장히 속도가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작권법 많은 경우에 지금 현존하는 저작권법이 AI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될지는 뭐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그런 질서를 정립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이 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포용하는 이런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하면은 아직 지금은 워낙 지금 빠르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정부 쪽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이런 채널을 통하여서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논의를 통하여서 저희도 뭔가 이제 규범이라든지 질서라는 것이 좀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례랑 현실적인 경험하고 또 저작권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혹시 또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우리 LGU 플러스의 전병기 상무님 한번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마주쳐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사전에 조율한 것도 아닌데 KT 상무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사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땅도 좁고 자원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왜 국가 경쟁력이 높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국민들이 똑똑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똑똑하다는 말이 그 지능 지수도 물론 한국 분들이 높지만 결국 정보 접근성인 것 같거든요. 정보를 굉장히 많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정보를 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 초고속 인터넷이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잘 깔려 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초고속 인터넷에 해당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AI나 데이터 기술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많이 계신 분들이 다 종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초고속 인터넷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기술을 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공동 번영 또 취약계층도 누릴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디지털 권리 장전 내용 중에도 특히 전 국민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향후에 뭐 100년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매시업이나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의 국가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U+ 내에서도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같은 건 제가 이제 AI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능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통신회사 내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컨설팅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걸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 아니면 접근 시설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쉽게 생각할 때는 저희 곳곳에 문화센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일종의 문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앞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에서도 저희가 그 앞서서도 그 전 국민이 어쨌든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맥락에서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그 다시 반대편에서 우리 심심이의 최정혜 대표님 한번 또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고 와가지고요. 네. 저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아마 그 AI 윤리와 관련이 조금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살짝 하고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미리 주신 자료로 좀 봤는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 주셨더라? 네, 하여튼 엄청 잘 만드셨더라고요. 전에 그 21년도에 윤리 원칙 만들 때도 그러셨고, 그 과기정통부가 이쪽으로 엄청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계속 하긴 했었습니다. 그 윤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심이 가지고 21년 정도 전에 심심이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한 10년 하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미국에서 앱스토어 1등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용자들이 몰려들었고, 지금은 111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개 언어를 지원하는 AI 챗봇이죠. 세계적으로 또 유례가 사실상 없고, 저희가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닌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을 처리하느라 거의 정신이 없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AI 윤리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외에서 AI 윤리 문제들에 대한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AI 윤리 문제였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 회사의 전사적인 리소스를 많이 투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관련돼서 뭐 심심이한테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 누구나 가르칠 수가 있는데, 심심이가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 누구나 이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악성 사용자들, 어뷰징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연락을 줘라고 해서 내 개인 정보를 입력해 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심심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가르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전혀 이제 심심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부터 해서 그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그 북아일랜드에서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반, 같은 학교 특정 친구에 대해서 아주 그 잔인한 나쁜 말들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끼리 야, 얘 이름을 입력해봐. 그러면 이제 어떤 입에 담지 못할
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주 그 간단하게 뭐 욕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느낌이지만 거기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누가 누구랑 뭘 어떻게 했고 또는 걔네 아빠가 뭐 어떻게 됐는데 뭐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금 문제가 됐었죠. 예전에 뭐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아주 잔인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뭐 자살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 북아일랜드가 그 국가가 다 뒤집히면서 지금도 BBC에서 찾아보시면 심심이 사이버블링에서 나오는 그 수준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브라질 같은 데서는 내가 널 찾아가서 납치를 하겠다, 뭐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심심이가 대답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너 찾아가서 뭐 할래 이러면은 되게 웃고 말지만은 브라질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무섭게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제 또 사회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 아주 크게 특별히 됐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국가와 잘 알지도 못하는 언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은 회사에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잡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심심이가 대답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말을 일일이 전수 검사를 해서 이게 저희가 세워놓은 어떤 정책, 구체적인 한 7개 정도의 정책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는지를 다 하나하나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다 할 수 없었고요. 1억 5천만 개 이상 됐으니까. 언어도 저희가 아는 언어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맡겨가지고 함정 문제를 집어넣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잘 선택된 데이터만 얻을 수 있게끔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좋은 데이터들 어떤 말이 나쁜 말이고 나쁜 말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된 그 좋은 데이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그 AI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그 데이터로 분류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분류기를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에서도 다 적용을 해서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1년에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AI 윤리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조명을 받게 되었고 그걸 필두로 해서 이제 그 NIA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공공 데이터로서는 최초로 AI 윤리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일이 그렇게 해 왔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이제 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만들고 계셔서 이제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주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리튼부터 해서 저까지는 아마 다 스타트업이고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영 사회 좋고 구성 운영 원리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전혀 없는 상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I 윤리를 해야 되니까 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문제가 막 터지니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AI 윤리였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AI 윤리 뭐 이런 그 공동 번영 이런 원리들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과 포용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서비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에서는 그런 여력이 있죠. 네, 그런 걸 적용해서 다른 데서 수익을 얻어낼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자체가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채널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쁜 말 하지 마. 우리가 보수적으로 좋은 말만 하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트래픽이 한 10분의 1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동 번영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 작은 회사들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그걸 하면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국가 차원에서 공동 번영 사회로 가고 싶다, 또는 뭐 국제적인 어떤 그 커뮤니티가 공동 번영 사회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기업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데다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윤리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뭐 공모를 해서 이렇게 뽑아내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좀 이 성격과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포용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그 심심이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 심심이와 대화를 오래 나누고 많이 장기간 대화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고 디지털 치료제 만들겠다고 이제 병원하고 협업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노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주는 음성 챗봇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복지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들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AI 스피커도 했고 뭐 전화로 이렇게 뭐 대화 나눠주는 것도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뭐 이런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중복이다 이건. 그래서 약간 아이디어가 조금 다르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접근하기가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다 이제 뭐 ESG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런 쪽에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플랫폼에서는 ESG 예산으로 뭐 쓸 거 그냥 가는 거고,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면은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뭐 제안을 드리고는 싶은데 그거는 지금 좀 너무 가격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건의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메모를 계속 하고 계셔갖고 일단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11시 30분인데요. 이제 말씀 앞으로 저희가 들어보실 분이 한 3분 정도 남았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럭스의 이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에이럭스 이다인 대표입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이라는 이 디지털 권리 장전의 비전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디지털 시대의 기술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회나 또 뭔가 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에게는 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것이 굉장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화상의 교육이나 화상으로 미팅을 하는 거,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메타버스, 현재는 생성형 AI 이런 식으로 기술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있어서는 이 기술에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집 근처에서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많은 전 국민들이 무료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이제 포용됨에 있어서 전 국민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생활권 내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이런 모든 권리나 질서가 누구에게도 소외되지 않는 유익한 그런 기술로서 사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체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많이 고려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저희 그 SK텔레콤의 성석한 부사장님 또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인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술 마시면 숙취가 심해서. 근데 인공간이 있어도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가 면역이라는 그 자기 보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 AI라는 이런 엄청난 화두나 시급하다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국가가 정부가 끌고 나갈 때 그 면역 때문에 자기 보호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핵이라는 기술처럼 이제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중국대로, 뭐 EU는 EU대로 뭐 각자가 자기가 먼저 하고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뭐 안보 생존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은 이런 AI라는 정책, 기술, 서비스, 이 부분을 누군가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챙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NIA나 키스티나 ICT 대연합이나 이렇게 누군가 챙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도 AI 컴퍼니가 되겠다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더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시는 이런 자리들이 계속 좀 더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미니스트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초에 이제 VIP가 그 AI 정부에 대한 화두 던지셨고, 그거를 각 부처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옆에서 참여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느리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벌써 규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게 다행이다 싶고, 잘하고 계신다는 또 말씀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픽처가 국제기구까지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실제적인 고민까지 하시고, 이 흐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뭔가를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저희가 뭐 외람되지만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아니면 좀 도움도 많이 받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AI가 생각을 할까? AI한테 감정이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이 장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큰 흐름에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플레이어가 돼야 될 것 같다. 거기서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마지막 그림까지 그리고 계시고 하고 있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좀 차고 넘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크게 지금처럼 더 많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여기에 계속 원오브 댐으로 끼어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저희 이렇게 힘이 나는 발언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카카오의 우영규 부사장님 말씀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랑 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지능정보사회 진흥원 그리고 ICT 대연합까지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우영규 협력실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어저께 그 소상공인연합회하고 5년간 300억 그 협력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이어서 뭐 시장 상인도 있고요. 그 저희 디지털 확산에 기여를 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권리장전에 있는 내용과도 저희 회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하고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걸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어제 뭐 과장님하고 사무관님 어제도 회의를 하셨잖아요. 권리장전 회의. 저희 팀장도 어제 왔다 갔거든요. 그 회의에 그 많은 교수님들도 참석하시고 기업도 참석하셨는데 좋은 말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들어보니 또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좋은 내용도 저희들은 다 찬성을 하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저희가 언급할 건 아닌데 이렇게 기왕에 이렇게 좋은 과정을 거쳤고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권리장전 만들었네 하고서 이렇게 뒷방에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뭐 옛날에 그거 만들었어 그게 아니고 뭐 법제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이든지 이렇게 이제 각인을 시키고 기록으로 그리고 현실로도 남기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 손준 네이버 대표 책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제 기구인데 파리 선언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 기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각국이 아까 권리장전 형태의 조문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과장님께서 510개 조항을 다 분석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나왔던 토론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리뷰해서 봤더니 그게 각국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도 좀 조항들을 심어놨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그런 조항들이 좀 필요할 건데 이게 만약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려면 각국의 유리한 것들 뭐 비슷한 데서 각국이 유리하게 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통용되는 어느 이렇게 협의 형태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만들어놔야 이제 그쪽에서 할 때 우리가 좀 보호도 되고 서로가 얘기하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업이지만 뭐 삼성, LG 뭐 이런 데는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경쟁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아직 내수기비여서 국제적으로 나가진 못하지만 이미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아니더라도 일단 국내에서도 평등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규범력이나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좀 생각을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뭐 그동안에 뭐 MG 토론회부터 뭐 교수님들 AI 전문가분들 뭐 오늘까지 해서 꽤 많이 정말 그 수고 이제 많은 시기에 다 수렴을 했으니 내용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행력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우 부장님 말씀으로 일단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의견을 한 번씩 다 들어봤고요.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함께 같이 고민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저희 기관들에서 참석해주신 우리 의견을 한 말씀씩 간략하게 들어보고 토론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의 최문실 본부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초부터 하여튼 지금 과기정통부와 함께 여기 계신 유관기관 분들과 쉼없이 사실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챗GPT가 나온 이후로는 사실은 너무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게 이제 위기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사실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고 저희는 좀 봤고요. 이거를 점점 해오면서 더욱더 사실은 그 정책 기반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개발하시는 분들 또 수요자 공급자들이 다 어떤 윤리와 책임이 더 좀 요구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오늘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이제 연구하고 개발에 참여해 주신 그 기업분들께서 참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힘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아까 또 말씀 주셨지만 이게 선언에 끝나지 않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사실은 기업분들의 그 도움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의견을 많이 여쭐 테니까요. 많은 좀 관심과 또 그런 또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랑 같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또 ICT 대연합의 박재문 사무총장님 말씀도 또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작업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소 생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지털 이 사회가 이제 또 AI를 필두로 해서 크게 진전이 되면서 우리 디지털 새로운 신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하는 각 경제 주체가 가져야 될 누려야 할 어떤 자유나 권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그러면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지 정부가 어떤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디지털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사회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질서 체계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아마 이제 이 작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은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고요. 근데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릴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의 권리를 갖는 하나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개인이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의무를 질 수도 있는 그런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또 굉장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토종 플랫폼들이 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서 있는 국가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작업들을 우리 강도현 실장도 와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들 다 와 계시지만 과기정통부 주도로 정말 긴 시간 많이 이제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좀 공론의 장에 이 내용들을 붙여서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고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우리 권리장전 최종적으로 다듬는데 녹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과기정통부가 아마 이 일을 여기서 그치지는 아니하고 아마 세계적인 어떤 규범화하는 노력들과 함께 국내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제화도 추진을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뒷받침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할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
의견들 많이 계시고 또 우려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것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그 토론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진행은 사회자께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생중계가 됐고 그 저희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그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또 질의도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디지털 세상, 인간과 조화로운 상생이 기대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기업에서 말씀해 주시니 확실히 현장감이 살아난다는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질서라고 하면 기업에서 무조건 규제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또 그거 외에도 전 국민이 어떤 접근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포용적인 어떤 그 관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우리 또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저희가 이 권리장전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장전 형식으로 디지털 권리를 천명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과 어떤 포용, 투명성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 활동과 약간 반하는 어떤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기업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요인이나 혹은 기업이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질문을 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국가마다 규범이 상이해서 오히려 국내외 그 진출 기업들한테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그 선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잠깐 뭐 간단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50분입니다. 약속드린 시간 다 된 것 같고요. 이 토론회를 요약하는 건 정말 엄청난 능력일 것 같아요. 문 대표님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내용으로 보면 마차 이야기, 뭐 인공관 이야기까지 나왔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할까 이렇게 참 굉장히 숙제인데요. 정부의 투자에 대한 문제, 또 박 대표님 주셨던 예산의 탄력성 문제와 공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격차 문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데이터와 관련한 대기업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많이 주셨던 내용들을 우선 오늘 회의의 성격에 맞게 어떻게 반영해 볼까라는 마지막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 그 대표님들 주시고 또 임원님들 주셨던 그 정책적 추가 요청 사항들은 또 별도로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가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질문에 청중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는 걸로 말씀을 대신했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대표님들, 임원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beingdigital.kr에 저희들 이 배경과 내용을 굉장히 많이 좀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거기 주의를 한번 환기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역시도 어찌 보면 지치고 힘들고 거친 정책 환경이라고 하는데 저희보다도 더 일선 현장에 계신 대표님들, 임원님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이걸 개척하시는지 그런 현상에서 이 디지털 공론화장에서 한번 그래
산업사회에서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 발전 가능성에서 우리 치열하게 살아왔어. 디지털 시대에서 그래 우리 인터넷 시대에서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디지털 심화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한 번쯤 더 환기를 해주시고 클릭도 해주시면 저희들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제협력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이재영 대표님 오셨는데 이번 인도네시아 가서 새롭게 아세안의 AI와 데이터 경진 대회에 직접 참여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 해 주시는 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토론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아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최정혜 대표님 주셨던 인센티브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투입 또 재정의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성 그리고 자발적 참여 문제인데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G20에 그리고 OECD를 통해서 나왔던 그 인공지능의 윤리 부분 그리고 21년도에 몇 번 언급되었던 그 윤리 부분이 과연 집행되고 활용될까 적용될까 이래 봤는데요. 많은 기업들에서 그 윤리 규범에 대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적용해 나가는 사례들 그리고 그 윤리에 안 지켰을 때 나오는 피해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또 만들고 지켜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재정이 안 될 때는 보험에서 활용하는 방법 같이 다양한 방법도 있었는데 정부가 끌고 갈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GD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법률이나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장전 형태로 우선 말씀드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 이렇게 쭉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법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데이터 자산과 관련 부정경쟁 감지법, 데이터 산업법, 또공을 이용했는 저작권법, 개인정보법, 국가지식정보법, 거기에다 공공데이터법 이런 게 지금 있고 개정 작업들을 하는데 저작권법이 조금 늦지요. 실제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 알고리즘 만드는 건데 이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아. 알고리즘 만드는 건데 이거는 괜찮아. 아니야 문제 있어. 부딪힙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관련 인공지능과 관련 자율주행의 문제에서 과연 그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매우 부딪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I 부분에 아까 우리 한상무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 가능성, 책임성, 로버스트, 투명성 굉장히 이슈죠. 영국은 새로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제청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별도의 인공지능법의 입법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그 반대입니다. 자유를 준수한다고 하시지만 직접 부통령이 기업들을 불러서 새롭게 어디까지가 찍혀 있냐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워터마크를 두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재문 회장님 주셨지만 한국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포털을 우리가 그 플랫폼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자 인공지능을 보면 LLM을 모델을 갖고 있는 거의 3, 4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많은 양이 정부가 구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규범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문헌법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정법을 가지고 자율 규제나 내용으로 정책을 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이유, 자율 규제나 그다음에 성문 법률 체계가 아닌 관습법 체계의 미국. 그러면서 법은 있으면서 자율 규제나 기업의 행정에 대한 하고 싶은 레귤레이션의 특수성도 저희 나라는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까 뒤에 질문과 관련합니다. 저희의 목표가 글로벌 모범 국가입니다. 세계 1등 패권 국가라는 공약이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모범 국가입니다. 저는 정보통신부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쟁력 강화 1등 세계 최고 이렇게 저희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글로벌 모범 국가를 지향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혁신은
그리고 우리의 경쟁이 가장 강한 것이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을 준비하는 내용에 있어서 워낙에 우리 근대사와 세계사에 유명했던 권리장전이었기 때문에 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 쭉 하는데 학계로 이야기하면 경영학, 언론, 정보학, 언어학, 그다음에 윤리학, 철학, 법학, 경제학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세요. 지금 권위라고 써놨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거니? 주체는 누구야? 객체는 누구야?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는 권리를 지금 실질적으로 성립시키는 거니? 이런 디테일한 문제에서부터 휴미니티에 대한 반영의 여부, 그럼 예술과 문화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니? 그런 것도 져야 되는 이런 인문 사회학적 문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각종 교범들이 있고 각권의 직접적인 규율보다는 이것은 새로운 대원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전의 형식, 선언의 형식, 헌장의 형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국제기구 굉장히 치열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한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계신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만들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제적 기여를 앞으로 해나가는 선언들도 그리고 사업들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꼭 한번 청중에 계신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대표님들 꼭 부탁드리는데 참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약간 무겁긴 합니다. 약간 무겁습니다. 모든 걸 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런 점들 한 번씩 돌아봐 주셔서 좋은 세상 디지털 쪽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조만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의 질의 답변으로 마무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기업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불어 온라인으로 공론회장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서는 앞에 단성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